2024년 4월 6일 최신 기출문제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가정과 특징이 아닌 것은? 회계의 기본 가정이 뭐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그 회계의 특징, 이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기본 가정 세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업 실체, 두 번째 계속기업, 세 번째 기관별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써놓고 그 나머지 보기를 보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업의 관점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 회계의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맞아요. 2번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 가정한다. 자, 이거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입니다. 예, 이거 네, 이렇게 된 거죠. 3번 기업은 수입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현금이 유입 유출될 때로 본다. 회계의 특징에서 수입과 비용의 인식 시점은 발생 주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현금 유입 유출로 따져서 하는 거는 현금주의고요. 현금주의는 결산 시 재무제표 작성할 때 그 현금 흐름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작성 기준 하면 현금주의라고 그래요. 보기 4번 기업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 단위별로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 이건 회계 기본 가정의 기간별 보고의 가정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다음 중 상품의 매출원가 계산 시 총 매입액에서 차감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 총 매입액 물어보는 거예요. 총 매입액.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액 플러스 총 매입액에서 매입 시 발생되는 재비용을 더하고 그 다음에 환출, 애누리, 할인을 뺀다라고 돼 있고요. 거기에서 기말 재고액을 빼면 매출원가가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 매입액을 물어보는 거죠. 총 매입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하나 더 쓰면 매입 할인, 이렇게 3개. 매입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 얘네들은 가산하는 거죠.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취득 시에 발생한 금액들이 다음과 같을 때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건물은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시에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더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 있는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 얘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대출을 받아서 지을 수 있어요. 자금이 부족하면. 그러면 그 대출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죠. 대출은 차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차입 원가라고 그래요. 이 대출에 따른 이자를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이 이자까지 주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차입 원가, 건물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만 제일 어려운 거죠, 여러분. 건물의 매입 금액 20억,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 1억 5천, 그 다음에
건물의 취득세 2억. 이거 다 취득원가에다가 가산하시면 되겠고,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원가는 비용 처리하는 거죠. 단기에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네, 정확한 설명입니다. 2번 무형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3번 무형자산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다른 자산들과 분리하여 거래를 할 수 있거나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여야 된다. 예, 맞는 말입니다. 4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로 원칙적으로 4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정하고 있다. 40년이 아니라 여러분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무제표 하면 5개가 생각나셔야 돼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1번 기업의 계정별 합계와 잔액을 나타내는 시산표. 시산표 재무제표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죠. 시산표는 결산의 예비 절차에서 작성하는 보고서 중에 한 가지로 분계장이나 전표에 있는 내용이 해당되는 원장에 정확하게 전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입니다. 보기 2번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보고서. 재무상태표죠. 재무제표입니다. 기업의 자본에 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변동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 자본 변동표죠. 재무제표입니다. 보기 4번 재무제표에 과목이나 금액의 기호를 붙여 해당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나타내는 별지. 주석이죠. 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무제표 5개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6번 다음 중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가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거는 회계 1급 하시면 개정 과목 많이 외우고 계시잖아요. 예, 쉽죠 좀. 정답은 2번입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도 유동부채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예.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본 항목 중 포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무엇인가? 1번 감자차손, 2번 주식발행 초과금, 3번 자기주식 처분이익, 4번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자, 이거 자본의 종류 중에서 이 세 개는 이 세 개가 아니라 따로따로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 두 개는 자본잉여금이고요. 얘는 자본조정이고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정답은 포괄 손익 4번이 되겠네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언젠가는 손익 계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즉 매도가능증권 같은 경우에는 처분할 때 손익 계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포괄 손익 계산서에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자료 중 빈칸 A에 들어갈 금액으로 적당한 것은? 자, 박스 보시고 계산하면 되겠죠? 기초상품 최고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상품 최고 이렇게 하면 매출 원가죠? 45만 9천 원. 여기까지 구해가야 되네. 자,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여기에서 이거 빼는 거 이거 빼면 매출 원가죠. 아,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매출 총익이 됩니다. 빼면 매출 총익은 매출 원가에 비해서 매출액이 적네요. 그건 마이너스 났는데요. 16만 9천 원. 여기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 이제 빼면 단기 순손익, 즉 영업이익, 영업손실이 나오는데 이거 또 빼는 거니까 이렇게 빼주면 단기 순손실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도 증가한다. 고정원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죠. 이게 총원가고 이거 단위당 원가입니다. 전체 들어가는 게 똑같다 그래서 고정원가라고 그러죠. 조업도가 증가한다. 이게 조업도거든요. 여기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여도 총원가는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변동원가 그래프 그려보면 변동원가는 다음과 같죠? 여기가 총원가고 여기가 단위당 원가입니다. 여기가 조업도가 되죠. 이쪽에 많이 생산하면 전체 들어가는 총원가가 이렇게 많아지고 증가하고 적게 생산하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변동한다,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변동원가라고 그래요. 보기 3번.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여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예, 그렇습니다. 4번.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원가도 증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잘 보고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10번.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배분하는 방법이 3개 있죠. 상호, 단계, 직접 있습니다. 보기 1번.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영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반영하는 방법이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모든 관계를 다 계산하기 때문에. 단 계산 과정이 복잡합니다.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요. 2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다.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법 직접이잖아요. 3번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틀렸겠지. 2번입니다.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 중에서 중요한 건 일부를 반영하는 거예요. 일정한 단계까지는 계산합니다. 일정한 단계, 순서 여기까지는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답 2번이 되겠고, 보기 4번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 부분의 총원가는 제조 부분에 모두 배분된다. 이거 다 배분되는 거죠. 보조 부분에 어느 쪽에 낭비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전체 총원가는 항상 전부 다 제조 부분에 배분됩니다. 11번.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단, 노무 원가는 발생주에 따라 계산한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는요. 직접 재료 원가 플러스 직접 노무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 원가를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있는 거 보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직접 재료 원가는 기초 원재료에서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더하고 여기에서 더합니다. 그 다음에 쓰고 남은 긴말 원재료를 이제 빼요. 그럼 이게 사용한 게 되겠죠. 그래서 30에다가 130을 더해요. 그럼 160이 나오고 160에서 45만 원을 7빼요. 쓰지 않았으므로.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얘가 115만 원이 되겠네요. 직접 노무 원가는 자, 이거 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단기 지급 임금액, 정기 미지급 임금액, 단기 미지급 임금액 가지고 단기 지급 임금액 노무 원가 맞죠? 예, 플러스 정기 미지급액 임금액, 단기 미지급액 임금액 얘는 더하고요. 얘는 빼요. 왜 그럴까요? 노무 원가는 발생주에 따라 항상 계산합니다. 즉 노동력이 투입되면 그 투입된 만큼을 원가에다 반영한다는 말이에요. 돈이 나가는 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이 투입됐다면 그 투입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지급 임금액은 단기에 발생된 거잖아요. 투입됐죠. 그걸 단기에 지급했다는 거예요. 플러스 단기 미지급의 임금액 단기에 발생된 거죠. 근데 지급은 안 했어요. 근데 발생했잖아요. 노동력이 투입됐으니까 원가에는 넣어줘야죠. 플러스 정기 미지급 임금액은 정기에 발생된 거예요. 정기에 원가에 넣어야 돼요. 근데 그게 주지 않아서 그 임금을 단기에 줬다는 거죠. 이거는 정기에다 플러스하는 거고 단기에서는 플러스하면 안 되니까 단기에서 이제 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얘는요 45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제조 간접 원가 여기 있죠. 여기 70이라고 여기는 70이 돼요. 자, 그러면 저거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해서 계산해 보면 115만 원 더하기 45만 원 더하기 70 230만 원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렇습니다.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손 중 정상 공손은 제품의 원가에 가산한다. 그렇죠. 공손은 여러분 분량을 말해요. 분량. 정상적인 분량은 제조 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비정상적인 분량은 비정상 공손이라고 그러는데 제조 원가에서 빼는 거고. 3번 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 평균법 종합원가 계산에 나오는 말이죠. 기초저금품 원가를 단기에 투입한 것으로 가정한다. 네, 그래요. 그래서 작년 거 빼지 않고 더해서 평균 낸다고 그래서 평균법이라고 합니다. 보기 4번 제조원가 중 제조 간접 원가는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를 반영하여 계산한다. 4번인데요. 제조 간접 원가에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 이렇게 반영한다는 말을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는 거 말하는 거고 이거 개별 원가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개별 원가 중에 예상해서 계산하는 거 정상 개별 원가 생각나실까요?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1번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 발급할 수 없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자 발급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 과세자 발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 중 직전 사업연도 공급 대가가 4,800 미만인 자, 얘네들은 영수증만 발급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손 사유는 교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맞습니다. 2번 특수관계자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특수관계인을 뺀 나머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미수금은 회수기율이 2년 이상이 지나면 대손사유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 회사하고 관계 있는 친인척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정답 그래서 2번이에요. 보기 3번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대손 사유고요. 보기 4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외상매출금 6개월 중요하죠.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공급 시기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폐업 시 잔존 저하의 경우 폐업하는데 맞고요. 2번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저하의 선적일로 하고 있죠. 무인 판매기 사람 없이 판매하는 거는 현금을 이체하는 대로 되어 있고요. 맞고 이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팔았을 때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한 때가 아니라 수탁자가 팔았을 때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대신 팔아주는 사람. 자, 수고하셨습니다.